지금 받으신 발표지 141쪽이고요. 발표문 중심으로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 좀 건너뛸 부분은 건너뛰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표현론적 접근과 단어 형성론입니다. 이제 표현론적 접근이라는 표현을 제가 그동안 이제 단어 형성을 연구하면서 논문 이제 본문에서는 여러 번 이렇게 활용을 했었는데 제목으로 이렇게 딱 제시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동안 좀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했지만 저 스스로 이걸 뭐 제목에 내세울 만큼 아직 많이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 논문을 통해서 좀 하나 정리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논문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1장 서론을 보시겠습니다. 단어 형성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접근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단어를 대상으로 그 구조를 분석하고 각 성분의 문법적 특성을 일반화함으로써 해당 구성이 어떠한 원리에 따라 형성되었는지 탐색하는 것입니다. 그게 1가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단어 연구하면은 저희 가령 이제 단팥죽 혹은 금목걸이 이런 단어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IC 분석해보고 그 구조를 이렇게 탐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실제하는 단어를 놓고서 그 내부 원리를 탐색하는 방법이 이제 1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석론적 접근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 관심 갖는 것은 이제 1나입니다. 다시 윗부분 보시면요. 다른 하나는 아직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단어라 할지라도 특정 개념이 언어로 형식화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관찰함으로써 그 형성 과정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나를 보시면 그러니까 개념에서 언어로의 방향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념만 있다. 그로부터 이제 형식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단어 형성을 연구하는 게 1가 방식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1나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한계가 있어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문 1 밑에를 보시겠습니다. 1가와 나는 상반된 방식의 접근 태도를 보여주는데 구조주의 형태론에서 시작하여 생성 형태론 및 인지 형태론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많은 한국어 연구는 1가의 해석론적 접근에 기반하여 연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비하며 1나는 국내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각주 1번 보시면 사실 이제 북한에서는 한동안 이제 말다듬기를 하면서 오히려 1나의 방식도 일찌감치 1970년대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 남한에서는 이런 것 흔히 뭐 국어 순화 이런 건 이제 계획적 조어다. 그래서 단어 형성 연구의 대상에서는 약간 이제 빼는 어떤 그런 경향성이 있었는데 그것과 달리 우리가 이것도 단어 연구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는 태도로 이 논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142쪽입니다. 일단은 기존에 관찰되지 않았던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게 낯설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집한 자료를 보고 이게 진짜 단어가 맞나? 뭐 이런 의심들이 들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런 연구를 하면서도 꾸준히 그런 물음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보시면요. 2번과 3번인데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작년 올해 이렇게 몇 번 이제 조사를 했던 것인데 이런 사진을 딱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이거 뭐라고 부를까요? 이런 식의 명명 과제를 시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가나다라와 같이 뭐 일반적인 합성 명사로 만드신 분, 혹은 이제 접사를 덧붙이신 분, 그리고 이제 라는 다른 주차 막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어미가 게재된 경우,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라와 관련해서 이게 진짜 단어 맞냐? 이런 의심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은 제가 이제 기존 논의에서도 좀 활용을 했던 건데요.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말다듬기를 하면서 가 같은 경우는 포커페이스에 우리말 표현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공모를 했던 거고, 나는 다크서클입니다. 다는 핫 이슈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모아봤더니 2번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식의 단어 형성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2번과 3번과 같은 예들을 놓고서 제가 처음에 이제 2011년에 이런 비슷한 처음으로 이런 단어 언급을 했었고, 그 이후에 과연 단어가 맞나? 혹은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걸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의문들이 몇 차례 제기되어 왔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 논문에서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 이제 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4번, 143쪽의 4번을 보시면요. 좀 일단 질문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들은 단어가 맞는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단어를 연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 그 다음, 다는 이걸 임시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세 가지 물음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4가는 이 명명과제의 결과가 단어만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입장들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오늘 어떻게 그 토론자로 이렇게 모셔주셨는데 오규환 선생님과 이상욱 선생님 박사 논문에서 그런 기술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오규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석에서도 박사 논문 작업하시면서 여러 번 저한테 물으셨어요. 근데 제가 대답이 준비가 안 돼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야 비로소 한 번째 좀 정리해서 글로 써보자 이렇게 시도를 한 것이고요. 나는 최근에 노명희 선생님께서 작년 이제 국어학의 논문을 하나 이제 실으셨는데, 일반적인 발화상에서 임시적으로 나온 것은 임시어라고 할 수 있지만 의도가 개입된 계획적인 조언은 약간 이제 별도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해 주셔서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한 것이고요. 다도 역시 이제 노명희 선생님 논의에서 언급이 된 건데요. 노명희 선생님이 좀 새로운 임시어 개념을 또 하나 도입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밑에 마지막 문단은 한번 보시면요, 그동안 단어 형성의 어떤 그 연구 흐름을 살펴보면 아주 초창기에는 사전 등재어만을 제대로 된 연구 대상으로 인정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사전 표지의 목록을 쫙 놓고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일반화하는 것이 이제 주요 방법론이었기 때문에 그런 구조주의 형태론에서는 어쩌면 그게 당연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신어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화자가 어떻게 단어를 만드는가에 관심을 더 갖게 되면서 신어도 보고 뭐 이러면서 지금은 오늘 앞선 발표에서도 신어를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단어 형성론 연구에서 신어가 상당히 이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연구 대상이야 싶었던 것들도 이제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2번과 3번과 같은 거, 이게 무슨 단어야, 사람들이 그냥 잠깐 만든 건데, 근데 이런 단어도 이제는 어떤 인간의 단어 형성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상으로서 이제 다음 단계의 또 다른 확장된 연구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어떤 그런 접근해서 목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은 좀 이렇게 중간중간 띄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144쪽이고요. 첫 번째 물음이 이들이 단어가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논의의 시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번과 6번에 이제 오규환 선생님과 이상욱 선생님 박사 논문에서 언급된 것들을 가져온 것에서 먼저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밑줄친 부분 보시면요, 그 이제 굳은 얼굴, 검은 그늘, 이거는 제가 아까 그 3번 예문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포커페이스와 다커서클의 어떤 이제 다듬은 말로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제시를 한 건데, 냉정하고 굳은 얼굴, 눈 밑에 검은 그늘, 이런 식의 어떤 구성이 가능하다면 이거는 단어보다 더 큰 구성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셨고요. 6번도 마찬가지로 명명과제 결과가 반드시 단어라는 보장은 없다. 내부 구조가 통사 구조랑 유사한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 지위를 판단하기에 좀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7번과 8번처럼 흔히 이제 저희 그 단어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럿 있을 텐데 그 중에 일부만 좀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7번을 먼저 보시면요, 그러니까 7가 철수는 항상 포커페이스를 하고 다녀,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다면 사실 이제 포커페이스를 대신할 표현도 이제 굳은 얼굴을 넣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일반적인 굳어있는 얼굴 이런 표현이 아니라 포커페이스 통사 원자를 대신할 자리에 들어갈 굳은 얼굴 자체는 통사 원자의 지위를 지니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는 일단 기본적인 태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나와 나 다시를 보실 때에 냉정하고 포커페이스가 안 되듯이 냉정하고 굳은 얼굴, 이것도 역시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을 보시면 8번은 이제 가프라임은 흔히 저희 단어 개념 이야기할 때 휴지와 분리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아버지와 굳은 얼굴을 각각 놓고 작은 냉정한 아버지가 안 되듯이 굳은 냉정한 얼굴 역시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흔히 어휘 통합성 원리나 어휘 구도 제약을 이야기할 때 그 X0 통사 원자 밖에 있는 요소가 단어 내부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원리에 따라 나와 나 프라임도 불가능한 걸 보면은 이런 것 역시 충분히 단어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기술했습니다. 그러면 단어로 본다고 해도 구조는 통사 구성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기존 논의에 많이 기대서 보충 설명을 했는데요. 다음 페이지 9번을 보시면 9번 이제 김창섭 선생님께서 구의 공시적 단어화를 논의를 하셨던 건데요. 스승의 날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뭐 스승의 뭐 여러 날 이런 거 말고 딱 특정한 5월 15일을 지칭할 때 이 스승의 날은 통사 원자로서 단어로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게 띄어쓰기가 끝까지 좀 걸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10번을 보시면요. 실제 제가 주변에 관찰했을 때 스승의 날을 띄어쓰기도 하고 붙여쓰기도 하고 부처님 오신 날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이런 띄어쓰기가 확인이 되는데요. 각주 14번에 제가 기술한 것처럼 이제 이 두 단어는 다 표준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범적으로는 이게 띄어쓸 수 있고 붙여쓸 수 있고 이런 두 가지가 복수의 방식이 다 허용이 됩니다. 가능합니다만 일단 단어로서의 지위는 의심할 여지 없다. 규범적 층위와 문법적 층위를 일단 구분해서 이해한다면 띄어쓰더라도 일단 단어로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도 기존 논의에 좀 기대서 이제 주로 이제 고유 명사의 예이긴 합니다만 통사 구성을 일종의 X제로로 처리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할 수도 있고 구조상 통사 구조라도 단어로 보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물음인데요. 147쪽입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연구 대상으로 적절한가? 이 역시 저도 항상 갖고 있는 물음입니다. 12번 먼저 기존 논의를 보시면요, 이제 노명희 선생님께서 국립국어원에서 일반 화자들이 다듬은 말 이런 단어들을 놓고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들은 당면한 필요에 의해 즉석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단어로 판단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자연적인 일상 발화 속에서 어휘적 공백으로 인해서 단어 생각 안 날 때 이제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연구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좀 이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런 기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하시면서 그 밑에 문단을 보시면 이제 바우어 2001에 논의도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이제 바우어에서 임시로라는 이제 정의를 내리면서 의도적으로와 특정한 경우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임시로 에 해당되는 것으로 쓸 수가 있는데 바우어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는 배제하고 특정한 경우를 위해 아무래도 이제 일상적인 발화 속에서 어휘 공백을 채우려는 어떤 그런 어떤 동기 뭐 이런 것으로 한정 지어서 임시로를 썼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노명희 선생님 이제 그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져오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제 그 바우어의 논의를 더 살펴보니까 이거는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바우어는 사실상 이거를 임시로에서 의도적으로 뺀 거는 생산성 논의거든요. 이 책이요. 그래서 생산성 논의를 하려다 보면 의도적으로 막 접설을 막 사람들이 붙여갖고 이거 봐라 생산 높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좀 배제하자라는 맥락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럼 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 148쪽에 보시면요. 의도적이라는 용어가 약간 혼동을 줄 수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의식적으로라는 단어로 좀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저 단어를 대신할 말로 내가 의식적으로 단어를 만들었을 때와 일상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단어를 만들었을 때 과연 그 두 가지 변별 기준이 있을 것인가.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바우어가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셋째 줄인데요. 사실 구분이 어렵다. 구분이 어렵고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음성적인, 통사론적인, 의미론적인 어떤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이걸 의식하고 만들었는지 무의식적으로 만들었는지 변별할 그런 기준은 없을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일단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일단 단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든지 의도를 갖고 만들기 때문에 의도성이 있어서 그것은 연구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것은 조금 이제 제 생각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문장하고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해서 13번을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13번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2번에 제시한 그림을 딱 놓고서 사람들이 문장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저것은 주차를 할 때 차의 바퀴가 닿는 턱이다. 이런 문장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고 어떤 화자는 단어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주차턱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3 나가 이게 의도성을 지닌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적합하지 않아 라는 태도라면 13 가 역시도 제가 볼 때에는 문장 연구자 역시에게도 13 가도 이거는 의도적으로 만든 문장이니까
그러니까 정반대 입장에서는 말뭉치 자료에서 나온 문장들만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 어떻게 그 주로 이제 생성문법의 베이스에서 이렇게 문법서 판단을 하기 위해 새로운 단어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또 이제 극단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평행한 관점에서 본다면 문장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단어의 문장의 어떤 속성을 탐구하듯이 단어도 의도성을 갖고서 만들어 놓고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탐구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예,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14번을 보시면 이거는 제가 한번 의도적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거의 번역에 가깝게 포커페이스 놀이 얼굴 경기 안면 예. 좀 이상하죠? 예. 다크서클, 암흑 동그라미, 어두운 원형 이런 거 만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일부러 번역을 하듯이 개념을 통하지 않고 언어에서 언어로 바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예, 그 밑에 설명을 제가 좀 보충을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단어 형성 연구 대상으로 삼기 좀 부족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번역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개념을 통해서 저걸 어떻게 불러야 될까? 그래서 짝짝짝 단어를 만든 것들은 일반적인 단어 형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15번을 보시면요.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책상 이런 단어들, 걸레질 이런 단어들 아마 맨 처음에 누군가는 저 대상을 뭐라고 부를까? 저건 책을 보는데 주로 쓰는 상이니까 책상으로 부르자 이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믿고 있는 것이고요. 어린이나 지능 이런 것들도 어미가 들어갔더라도 일단 형성 과정은 어떤 동기, 의도를 갖고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6번은 이제 고유명사인데 이건 확실히 더 계획적으로 만들어졌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상호명이 많습니다. 뭐 어미가 들어간 경우 이제 조사가 들어간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 일반 생활 속에서 많이 쓸 수 있고 그럼 이런 것들 이제 단어성 의심하고 연구 대상으로서의 어떤 가치도 계속 의심하게 된다면 그 기준에 대한 어떤 고민이 계속 생길 것 같은데요. 17번이 또 그런 결정적인 예들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17번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국어순화 용어 자료집에서 제가 가져온 것들입니다. 근데 다 지금 사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표준고 대사전에 올라와 있고요. 근데 17번의 예는 특히 보면 1982년에 이승 선생님께서 이제 내신 국어 대사전에는 없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국어 순화를 위해서 그 당시에 만들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이거는 기존에는 없었던 단어인데 국어순화 용어자료집에서 출연을 했고 지금은 표준고대전에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출연 시기가 늦은 애들이죠. 아마도 이런 것은 어떤 계획적인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우리가 지금 뭐 외판원이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뭐 통구이라는 거 아주 일상생활 속에서 단어로서의 지위를 의심하지 않고 쓰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역시 충분히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돈세탁, 뒷거울 이런 예들은 심지어 직접적인 번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어들인데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단어로 다루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 번째 물음은 제가 조금 뒷부분은 좀 이렇게 잘라서 앞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임시어 개념과 관련해서도 노명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요. 그 18번을 먼저 보시면요. 그러니까 그 노명이 2018에서 전형적인 임시어를 제안을 했는데요. 무엇이냐면 규칙적이고 일반적 형성 과정이라기보다는 규칙에서 일탈하는 면이 있어서 화자들에게 형식상 새롭다거나 어색하다는 인식을 주는 이런 단어들로 한정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그 나에 있는 것처럼 문맥 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경우다. 이런 두 가지 임시어의 기준을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19번을 보시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단어는 그래서 임시어로 보기에 좀 어렵다. 물론 이제 노명희 선생님의 기준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임시어에 대한 개념도 살짝 한 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20번을 보시면 기존에 많은 연구자들이 임시어 개념을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써왔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크게 1, 2, 3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노명희 선생님은 또 다른 유형을 제시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노명희 선생님께서 설명하시고 있는 개념이 그 다음 페이지에 21페이지 밑에 바우어와 호헨하우스 논의를 이제 언급하시면서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설명 가능한 거 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접사와 접사가 결합한 것들 이거는 생산성이 아니라 창조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임시어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다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들을 봤을 때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걸 이제 22, 23번을 놓고 그 약간 의문점을 제안을 세 가지 정도 했는데요. 22번, 23번을 보시면요. 일단 그 노명희 선생님의 임시어 개념에서는 임시어의 개념이 아주 한정적이고
화자에게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접사 플러스 접사와 같이 정말 특이한 단어 이런 것들로 본다는 그런 입장이 정리된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나는 명사 나는 넘어뛰겠습니다. 넘어뛰고요. 그 예를 보시면요. 그 노명현 선생님께서 예로 드신 게 운동신이라는 단어, 어휘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단어, 이거 임시어다. 그리고 피아노인 이런 거 없는데, 사람들이 그냥 만들었네, 임시어다. 이게 이제 일상 발화 속에서 만들어진 단어로 이제 파악을 하시고 제시를 하신 겁니다. 또 이제 프로 엑스러, 그리고 애기애기하다와 같은 반복 합성어 등등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몇 가지 의문점인데요. 이제 하나는 과연 여기서 제시된 운동신이나 그리고 이제 피아노인 같은 게 정말 뭐랄까요, 창조적 일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새로운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물론 기존에 없는 단어이긴 하지만 충분히 일반적인 패턴으로 설명 가능한 예들이기 때문에 약간 22가와는 모순된 예들이 아닌가라는 하나의 이제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이제 연결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예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거 프로 엑스러 같은 경우에 처음에 프로 불편러 이런 게 나왔을 때 만약에 이게 제일 먼저 나왔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뭔가 창조적 일탈을 통해서 이거 임시어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유형의 단어들이 계속 만들어지면 일종의 패턴이 생기고 그러면 틀이든 규칙이든 규칙화를 보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22가와 좀 모순이 되는, 그러니까 적절한 예가 아닌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임시어 개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물음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154쪽 그 밑에 이하 부분은요,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배운 게 없어서 오독을 했을 수도 있고 질문이 너무 공격한 질문일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3개 정도 여쭙는 것으로 제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순화와 명명 단위 단어성과 관련된 의문인데요. 이제 발표자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포커페이스나 다크서클의 순화어는 단어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어설프게 기술했던 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김창석 선생님의 논의를 좀 받아들인 영향이 큰데요. 만약에 어떠한 복합 형식 AB가 단어라면은 등위 접속이나 비핵 성분의 확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 발표자 선생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봄옷이라는 구성은 봄 내지 가을 옷과 같이 비핵 성분이 확장될 수 있으니까 단어성이 좀 떨어지는 단어가 아니냐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봄옷이 단어라는 건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단어부터 그렇지 않은 단어까지, 그리고 그렇지 않은 단어들 중에서는 통사적 구성으로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 생각은 크게 변함이 없는데요. 발표자 선생님 주장처럼 관형어 명사어 구성에서는 굳은 얼굴, 눈 밑그늘 이 정도의 어떤 명명 단위는 단어인 게 확실해 보이긴 하는데요.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순화어 목록, 말다듬기의 대상이 된 것들을 보면은 오디오 가이드라든지 프로파일러를 어떻게 순화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n+n 구성으로 순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n+n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음성 안내기나 범죄 분석가 같은 경우에 각각 음성 및 영상 안내기 내지는 범죄 심리 분석가 저는 확장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유형을 좀 나눠가지고 명명 단위의 단어성을 유형별로 조금 나누어 살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이거 하나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바우어 2001에서 논의된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도에서 넣은 질문입니다. 발표문에 나온 답지 31번에서 직접 인용을 한 부분이 읽자면요. 생산성과 창조성은 새롭게 형성된 단어가 규칙적인 패턴을 따른 결과인지 아니면 일탈의 결과인지에 따라서 대체로는 이제 1대1 대응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라고 언급하셨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바우어 2001에서 정리한 다양한 창조성의 개념 보니까 한 3개 정도로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로는 이제 혼성, 두음절어, 형성처럼 이 책 자체가 이제 파생 전미사의 이제 생산성을 논의한 책이기 때문에 혼성이라든지 두음절어는 이제 형태론적 조작 과정이 파생이 아닌 과정이니까 이런 거는 생산성의 영역에서 논의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걸 창조성 1로 이름을 붙이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는 어떤 접사 표현이 창조성 3,
일단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뭐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좀 처음 접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명확하게 제시해 준다면은 선생님의 논지를 따라가는데 좀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의식성이라는 개념과 의도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발표자 선생님께서 이제 바오 2001의 그 의식적인 단어 형성 과정 개념을 꼼꼼히 검토하셔서 노명희 선생님께서 이제 쓰셨던 글에 온 퍼포즈라는 그 구절을 반박하고 계신데요. 이제 저도 그 발표자 선생님 반박에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좀 여쭙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오 2001의 언급처럼 그 의식적으로 만들어졌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이제 만들어진 단어가 단어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의도적이라는 표현과 의식적이라는 표현이 이제 사실 조금 모호하게 쓰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 두 표현을 좀 정교하게 구별해 쓴다면은 좀 새로운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의식적인 단어 형성 과정을 제가 좀 보니까요. 바오 2001에서는 이제 생산성 논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언급되었던 두음절의 형성이라든지 혼성어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의식적인 단어 형성 과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고요. 플레이풀 포메이션이라든지 포에틱 라이센스도 바오에서는 이제 의식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그 바오어 2001에서 말했던 그 의식적인 단어 형성 과정의 반대가 되는 무의식적 단어 형성 과정은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단어 형성 과정, 그리고 의식적인 과정은 그 창조성이 매우 높은 과정, 이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때 창조성은 앞서 언급했던 창조성 1 내지는 3 정도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어떠한 과정이 생산성이 높은지 창조성이 높은지를 따지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기왕에 바오 2001의 논의를 논거로 삼고자 하신다면은 그 의식적이라든지 무의식적이라는 용어를 바오 2001의 제안처럼 사용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따로 좀 각주로나마 나는 이 글에서 의식성을 이런 식으로 쓰겠다. 좀 명확하게 정리해 주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도성이라는 용어도 이런 비슷한 맥락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선생님께서 늘 이제 강조하고 계신 게 뭐 사석에서도 만나서 여쭙게 되면은 이제 의도적으로 단어를 만든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의도성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제 공시적인 단어 형성 과정, 통시적인 단어 형성 과정을 다루는데 조금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자가 어떠한 개념을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단어를 만든다, 혹은 뭐 단어 비슷한 것을 만든다 하는 것은 그 패턴이 생산적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만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떠한 복합어적 구성이 쓰이다 보니까 뭐 의미가 변하다 보니까 의문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단일화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그 언어 사용자의 의도가 적극적으로 개입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하는 개념으로 의도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표가 제가 지금 드리는 생각인데요. 이 표에 대한 선생님의 그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 지금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제가 나중에 수정을 할 때에 추가할 내용들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김창섭 선생님 논의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배경이 있는 줄은 모르고 이렇게 글을 썼었는데요. 이제 이 지점은 아마도 이제 명명과제 결과물이 단어냐 아니냐 이런 측면보다도 이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봄, 옷과 같이 일반적으로 합성 명사로 봤던 것을 진짜 그 단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좀 또 다른 좀 약간의 다른 범주로 볼 것이냐 단어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좀 더 거시적인 차원의 문제라서 일단은 이거는 약간 이 글의 방향과 조금 다른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서 특히 이제 오기환 선생님께서 많이 고민하시고 계신 문제라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논문 수정 과정에 좀 더 이제 보충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창조성과 1, 3 이런 부분을 제가 반영도 못했고 제가 꼼꼼하게 그 바우어 책을 읽지 못해서 이 부분을 다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단은 그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생산성과 창조성 가운데 이제 두음절어 이런 것들을 이제 창조성의 예로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바우어 논의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나중에 좀 더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제 뭐 차도남, 차가운 도시의 남자 이런 식으로 첫 음절을 또 이렇게 따는 패턴이 막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산성은 어떤 접사의 생산성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건 어떤 방법적 생산성을 이야기한다면 요즘에는 정말 유행처럼 막 첫 글자 따는 게 막 활발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걸 창조성이 아니라 또 다른 맥락의 뭐 생산성 2, 3 이런 걸로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는 이제 바우와 달리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3번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중간에 팁을 주신 것처럼 의도적과 의식적이라는 표현 좀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잘 드러나면 제 논의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그 마지막에 표를 주신 걸 놓고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세로 축에 있는 의도성과 그 의도성 기준은 제가 이제 공시통신론이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충분히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단어 형성은 기본적으로 공시적 과정으로 저 보고 있기 때문에 공시 단어 형성은 의도성이 기본적으로 전제된다 이런 식의 해석이 하나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좀 더 고민스러운 거는 이제 그 위에 의식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생산성이 높은 단어 형성 과정 결합 배치도 충분히 의식을 가지고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좀 불규칙한 특이한 이런 단어 형성만 의식성의 범주로 넣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고민해보고 나중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